하셨나요? 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요. 예, 제가.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원래 이걸 써야 되는데 자, 이번 2부 콜로키움 특강은 농지연금 특강이에요. 제1부가 건축기사 합격 전략인데 오늘 건축도시학과 학우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처음인 것 같고요. 자, 2부는 이제 농지연금 특강인데 오늘은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지연금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시루 캠퍼스 양안성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안성 대표님은 시루 캠퍼스 대표님이시고 여기 보시듯이 3권의 책을 쓰셨고요.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2020년 부동산 시그널, 시루의 대체 불가 토지투자법 이런 책들을 쓰셨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오늘 1시간 동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농지연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강의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시루 캠퍼스 대표를 맡고 있는 시루라고 합니다. 오늘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개요, 그 다음에 뭐 자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농지연금에 가입할 농지를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릴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즉시연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이나 이런 생명보험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개인이 2억을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비과세가 되면서 이제 그 2억에 대해서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 60세 기준으로 1억을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이제 10년형, 15년형, 20년 이렇게 그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억을 놓고 60세부터 20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80세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9만 4천 원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1억을 가지고 농지연금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비교를 위해서 이제 위에 즉시연금 20년, 농지연금 20년 이렇게 보면 즉시연금은 49만 4천 원이잖아요. 근데 농지연금은 95만 4,570원입니다. 엄청 차이 나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있다면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 농지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주택연금, 그 다음에 농지연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산지연금이라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상품이잖아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거고, 산지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야를 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연금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형님격은 뭐냐면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고 이게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게 농지연금이에요.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산지연금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제일 먼저 생긴 게 주택연금이다 보니까 뒤에 후발주자인 농지연금이나 산지연금은 이 주택연금을 조금씩 따라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택연금도 초창기에는 가입 연령이 65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60세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언제부터 가입을 하냐면 55세부터 가능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도
초기에는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5년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몇 년 있으면 이제 55세로 더 낮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 구조는 되게 간단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격 단계에서 기억하실 거 단 하나, 영농 경력 5년,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자격을 갖춘 다음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농지를 취득을 해서 그거를 담보로 이제 연금을 받는 건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농지연금을 이제 농지를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농지에 대해서 얼마로 농지를 쳐줄 거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가령 이제 60세 기준으로 이 농지를 2억짜리로 보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줄 것이고, 3억짜리로 보면은 60에서 70만 원을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비싼 거에 대해서 월 수령액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농지를 얼마로 볼 건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 중에 높은 거를 그 농지의 가격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농지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농지가 공시지가 들어보시죠? 공시지가가 4억입니다. 근데 이 농지를 감정평가를 했더니 6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공시지가의 100%는 4억이죠. 그 다음에 감정한 6억에 90%면 5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지를 얼마로 본다는 거죠? 5억 4천에 대해서 월 수령액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인데, 앞에서 본 표,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즉시연금은 똑같은 20년형인데 49만 4천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지연금은 20년으로 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가령 이제 어떤 농지가 공시지가가 2억 정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경매나 공매나 또 다른 이유로 해서 공시지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인 1억 정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실제 투자한 거는 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농지연금에 가입해서 그 월 산정액을 계산을 할 때는 얼마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2억짜리를 1억에 취득을 하면 2억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즉시연금 1억은 1억을 자기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1억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농지연금은 2억짜리를 1억에 취득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면 자기가 실제 들어간 돈은 1억인데 수령액은 2억에 대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7억짜리 주택을 5억에 경매로 취득해가지고 이거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7억에 대해서 월 수령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에 필요한 자격은 영농 경력 5년인데 대체 어디까지를 영농으로 볼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기 3조 보면 농업인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농업인이 되는 거고, 저 상태를 5년 동안 유지를 하면 영농 경력 5년이 되는 거죠. 자격은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면 이제 영농 경력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1번의 문구를 보면 본인이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필요한데 자기 소유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 소유여도 돼요. 근데 자기 소유일 필요가 없고 빌려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빌려서. 누구한테 빌릴까요? 네, 친척한테 빌려도 돼요. 일정 조건이 되면 친척한테 빌리는 거를 이제 개인 간 임대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빌려도 되고,
그 다음에 온비드라고 그 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인데, 공매 사이트는 매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빌려서 이렇게 자격을 갖추시면 됩니다. 빌리는 것도 가능한데 첫 번째가 매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임차 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농지는 원래 개인간 임대차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란 게 뭐냐면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작용한 농지.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있는데 지인이 60세가 넘었고 그 지인이 5년 이상 작용한 농지가 있으면 이거를 빌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농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등기부를 떼봤더니 94년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지은행. 저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이버에서 농지은행이라고 검색하시면 농지은행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좌측에 보시면 농지 구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역을 선택을 하고 면적을 1000 이상으로 놓으면은 자기 주변에 이제 빌릴 수 있는 농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온비드에서 빌릴 수 있는 거죠.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농지연 검색하고 농지 구하기, 매입, 임차 신청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농지은행에서 검색을 하면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농지가 제일 좋냐면 면적이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제일 좋은 그 규모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청을 하고 얘는 1000이 넘으니까 이제 경력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지은행에서 이제 경쟁이 붙을 수 있잖아요. 어떤 농지 하나를 두고 뭐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경쟁이 붙게 되면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높게 쓰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빌려가요. 나는 1년에 50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저 옆에 분은 나는 70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70만 원. 1등 하신 분이 낙찰을 받는 이런 구조거든요. 온비드는. 근데 이제 농지은행은 시스템이 약간 다른 게 그 1년에 내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20만 원, 30만 원 정해져 있고 거기에 3명이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 순서에 의해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나이가 이제 좀 어릴수록 젊을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1순위가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순서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빌려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이제 1036제곱미터를 저는 이제 임차를 해가지고 이 조경수를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은 다음에 얘가 이제 얘는 제가 심은 건데 얘가 잘 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큰데 저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비드에서도 이렇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경영체 등록이라는 그 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얘는 이제 품질관리연구원에서 하는 제도인데 전에는 이제 뭐 농지원부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농지원부라는 제도는 폐지됐고 지금은 이제 영농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최초 등록 일자가 딱 찍혀요. 그래서 2022년 6월 2일. 그러면 이제 영농 경력 5년이니까 저기서부터 5년을 이제 카운팅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은데 농지는 원래 개인간 임대차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일정 조건 하에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토지를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시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농지는 또 개인간 임대차를 해도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또 이제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해가지고
영농하기의 여건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끼리 임대차를 해도 된다. 이렇게 좀 풀어준 거죠. 이런 것들을 빌려서 이제 자격을 갖추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5년 이상 작용한 농지, 이런 것들도 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1단계예요. 1단계는 이제 간단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영농 경력 5년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였고, 가입은 이제 만 60세부터 되니까 1단계에서 중요한 나이는 시간이 해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을 갖춘 다음에 60세를 기다렸다가 2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입할 농지의 선정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공시지가 100%, 그 다음에 감정가 90% 중에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공시지가의 50%의 낙찰 받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괜찮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공시지가 50%에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런 물건, 그러니까 농지연금에 가입하기에 적당한 물건들은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특정 지역이라는 게 저기 아래쪽보다는 서울, 경기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경기도 북부나 경기도 남부,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옹진군 같은 곳, 그 다음에 충남 당진, 그 다음 거제, 경북으로 가면 김천, 이런 곳들이 많아요. 더 좋습니다. 포천, 양주, 이런 곳들. 자, 그래서 이제 가입할 농지의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공시지가 10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90% 중에 높은 걸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공시지가 4억, 감정 6억이면 6954에서 5억 4천에 대해서 이제 월 수령액을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이론은 간단하고, 이제 케이스를 몇 개를 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좌측 상단을 보시면 2018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공매라는 얘기거든요. 공매.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공매로 처리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법원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경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매는 여기 사건 번호에가 2018 타경 몇 번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경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하는 경매인 거고, 이거는 그냥 2018 쭉쭉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매입니다. 공매. 경매하고 공매 차이가 뭘까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캠코에서 하는데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은 대리인이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매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진행을 해요. 입찰을. 근데 이제 얘는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이틀밖에 안 된 이유가 뭐냐면 10월 3일이 개천절이어서 이때는 이제 이틀만 한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이렇게 입찰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언제 입찰하는 게 낙찰 확률이 높을까요? 수요일 한 16시쯤에 한 게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로또도 보면은 토요일 5시에 구입하는 게 확률이 높다고 그렇잖아요. 과학적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얘는 공매고 경기도 파주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인 거죠. 경기도 파주고, 지목을 봤더니 임야라고 돼 있어요. 임야라고 돼 있고, 현황을 봤더니 이제 아파트 뒤쪽에 있는 이런 텃밭 같은 곳입니다. 텃밭 같은 곳.
근데 이제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현황이 농지일 것, 서류상 지목이 농지일 것. 이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현황은 텃밭으로 쓰고 있으니까 농지가 맞는데 서류상 농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서류상 농지라는 건 뭐냐면 지목이 전, 답, 가수원 이거 세 개를 농지라고 합니다. 전답, 가수원. 근데 얘는 지목이 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입찰을 하기 전에 이제 설계사무소에 방문을 해가지고 얘가 지목이 임야인데 이거를 전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상의를 했고 상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낙찰을 받고 이제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가 됐죠. 그 다음에 현황은 원래 텃밭이었으니까 농지. 그러니까 이제 농지연금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죠. 자, 그래서 이분이 거기까지 하고 이제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 잠깐만 하나 보겠습니다. 낙찰가가 얼마죠? 1억 6,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공시지가 몇 프로에 취득을 하면 좋다라고 했죠? 50%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1억 6,3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얘는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할까요? 한 3억 2천? 그쵸?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정석적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의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5억 200입니다. 5억 200. 그러면 우리 앞에 즉시연금 그 장표로 가보면 이 물건에 실제로 자기는 1억 6,300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연금은 얼마에 대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100%, 감정 90% 중에 높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공시지가는 서류에 딱 나와 있죠. 얘는 그래서 픽스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은 감정평가사 분한테 의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얼마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공시지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시지가가 5억이 나왔고 간평을 했는데 간평의 90%가 이 공시지가 100%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이제 농지은행이라고 아까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상단 세 번째 탭에가 예상연금 조회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이와 공시지가를 입력을 하면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직 젊으셔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자기 되시는 거죠. 시골에 계시면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가입을 해드렸는데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이 1951년생, 그 다음에 어머님이 1955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역으로 가입을 한 겁니다. 이 승계역은 뭐냐면 아버님이 51년생이시니까 아버님 연세가 더 많으시죠. 그러면 아버님이 일단 수령을 하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님이 종신 상태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어머니가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또 계속 수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승계형이고 비승계는 뭐냐면 아버님이 받으시다가 종신 상태가 되면 그대로 끝. 이게 이제 비승계. 근데 이제 승계형으로 할지 비승계로 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결과 그냥 무조건 승계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계형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간평을 했는데 간평의 90%가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로 가입을 했고 5억 200 한 다음에 결과 확인을 딱 누르면 이제 이런 장표가 나옵니다. 이런 장표. 이 농지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대출 상품이에요. 대출 상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상품 중에서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정액형은 정액으로 그냥 매월 188만 원씩 받는 거예요. 계속 두 분이 계시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후, 후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후하게,
뒤에는 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은 220만 원 받는 거고 11년 차부터는 158만 원씩을 받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시인출형인데 이거는 뭐냐면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입할 때 일시금으로 1억 3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132만 원씩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일정 요건이 됐을 때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기간을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시루님 어떤 걸 가입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뭐가 제일 좋냐면 일시인출형 이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승계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일시인출형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일시인출형은 왜 좋냐? 이 1억 3천이라는 목돈을 한 번에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찾기 때문에. 자, 다시 앞으로 장표 2장만 넘어가 보면 낙찰가가 얼마였죠? 1억 6,300. 그 다음에 일시인출형으로 가입을 하니까 얼마 받죠? 1억 6,300 넣었다가 1억 3천 받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3천 몇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132만 원씩을 받으니까 원금을 몇 년이면 회수를 할까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원금을 몇 년이면 회수를 할까요? 네, 3년이 채 안 됩니다. 왜냐면 132만 원이면 1년에 한 1,590만 원 정도 수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600으로 계산을 하면 2년이면 3,200만 원이죠. 그러면 아까 3,000 몇백이었으니까 한 2년 5개월에서 6개월이면 원금을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 132만 원은 매월 수령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부모님 두 분이 계시는 동안. 두 분이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즉시연금하고는 가입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버님이 51년생이시고 어머님이 55년생이고 이제 공시지가가 5억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승계형으로 신청을 하신 거죠. 일시인출로 이제 1억 3천을 수령을 하신 거고 월 지급 매월 133만 원을 이제 수령을 하고 계신 거죠. 낙찰가는 1억 6,300이니까 6번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6번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 구조가 되면 연간 1,59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133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51년생이시고 55년생이신데 이 두 분이 계속 이렇게 계시는 기간을 보통 한 30년 정도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이제 조금 더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30년으로 계산을 하면 30년 동안 이제 30 곱하기 1,590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억 7,700 정도를 수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시인출 한 1억 3천은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시인출한 1억 3천을 더하면 6억 나옵니다. 6억.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다시 장표로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억 6,300에 낙찰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누가 이렇게 아파트 뒤편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텃밭이에요. 면적이 한 500제곱미터 정도니까 한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 쓸모없는 땅을 1억 6,300에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이 물건은 6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되게 괜찮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공시지가 반, 절반에서 취득을 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오래 계시길 바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오래 계시길 바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한 150세까지? 지금 구글에서 오래 사는 쥐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 질문하셔도 돼요. 방금 전 케이스에서 낙찰을 받고 용도 변경하는 거를 사후로 했는데 네. 그리 해도 상관이 없는. 낙찰 받은 후에
네, 괜찮습니다. 이제 취득을 하고 지목을 임야에서 존으로 바꾼 다음에 가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 경기도권에 보면 최근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물건들이 있는데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는 절대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임야를 전으로 바꾸려면 아무로 임야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그거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도로 요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이건데, 앞에 취득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앞에 물건을 한번 해보니까 잘 된 거죠. 이 정도면 엄청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참고로 농지연금은 개인당 300만 원까지가 가입합니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계시면 300, 300, 600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한 필지를 가입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 수령하시죠. 200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를 가입을 해가지고 100만 원 채우고 또 가입해서 100만 원 채우고 이렇게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좋은 게 만약에 세 필지를 가입을 해가지고 100 받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값이 많이 오르면 여기서 수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10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령한 연금액 있죠. 상환해 버리면 돼요. 상환해 버리고 팔면 됩니다. 근데 농지연금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해야죠. 그런데 이자가 지금 얼마냐? 몇 프로일까요?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변동금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정금리로 선택을 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변동이 좋아요. 고정금리가 2%, 변동은 1.1%. 엄청 싸죠. 아니 고정금리가 2%니까 지금 뭐 일반 변동이 뭐 5%, 6%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 2%, 변동 1.1% 정도니까 상환해 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하고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으셔가지고 부모님 두 분을 300을 채우려고 이제 이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불과 뭐 한 3, 4년 전이죠. 근데 이제 이 물건 특징은 뭐냐면 얘는 경매죠. 2016 타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매고 낙찰을 2억 7,300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앞에서 제가 공시지가 절반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공시지가가 얼마일까요? 그냥 대략 제가 공시지가의 50%를 얘기를 했으니까 5억 4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낙찰 받은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의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12억입니다. 12억. 12억이니까 이론대로라고 하면 2억 7천을 취득을 했는데 가입을 할 때는 12억에 대해서 연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매월 수령을 하는 거예요. 계산대로 하면 부모님 두 분이 이제 300에서 600씩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물건 특징이 뭐냐면 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또 임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이거를 이제 임야를 전으로 또 바꾸는 그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으로 바뀌었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용도 지역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은 약간 그 특징이 있는 게 원래는 지목이 임야일 때는 이게 아니었어요. 현장이 이게 아니었고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산을 산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싹 걷어내고 이렇게 존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을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포장을 걷어내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쓰레기를 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예 이렇게 그 문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는 주차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아파트랑 그다음에 동네 분들이랑 하면 대략 한 2,000에서 3,000 세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시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 주차장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밭으로 변해 있냐. 우리 주차장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세대가 또 많고 하니까 이제 시에서도 방향을 이거를 이제 다시 사려고 접촉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5억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일인데 조금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낙찰이 2억 7,300이잖아요. 농지연금에 가입하셔서 잘 수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이거를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조언을 구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팔아라. 왜냐면 농지연금 수령하고 있는 금액은 원금하고 이자 갚으면 되잖아요. 변동 고정금리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거든요. 파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에서 이런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는 간평을 합니다. 간평을 보통 두 곳에서 간평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공익사업에 따른 이제 보상 개념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보통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양도 차익의 10% 정도를 더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사업용 토지로 봐가지고 세금을 조금 덜 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했고 간평을 두 군데서 했는데 평균치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평균치가 8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억 7천에 받아서 8억 2천 정도에 팔았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괜찮게 나오고 거기서 세금 내고 그걸로 이제 재투자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수도권에는 3기 신도시를 하고 있죠. 3기 신도시 하는 데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연금을 잘 받고 있는데 이게 3기 신도시에 수용이 돼요. 그럼 보상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금 받아서 농지연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해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로, 철도, 그 다음에 지방에도 조그만 택지지구, 산업단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장표에는 없는데 비슷하게 한 2019년 정도에 충남 보령에 이제 1억 4천 정도로 농지연금 목적으로 이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연락이 왔냐면 여기에 이제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토지 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용이 되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지 보상이 되면 보상금을 예상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넣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낙찰가가 1억 4,800인데 토지 보상은 대략 한 3년 정도 후가 될 것 같고 3년 정도 후에는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의 보상금을 수령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1억 4,800에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시지가가 한 3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보상을 받으면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계속 농지연금 수령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 다음에 수용이 되면 그거를 받아서 상환해 버리면 되고 하니까 이제 구조는 되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버님 51년생, 어머님 55년생이고 임야를 이제 2억 7천에 낙찰 받아서 농지 부분만 지목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농지연금에 가입을 했고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일이라 지금은 아마 다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약 한 5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생겨서 이제 이걸로 재투자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무조건 입찰해서 낙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 케이스인데, 충남입니다. 이제 충남 당진이고, 얘는 좀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평수가 이제 328평입니다. 328평인데, 사전에 이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토지가 328평인데, 이 중에 이제 100평 정도가 송전선,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 위에 송전탑, 송전선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지상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마을을 통과하거나 어떤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통과하면 그 구간은 땅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땅 속으로 가면은 이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분만 이렇게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이거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328평인데 이 중에 이제 100평은 송전선으로 수용이 되고 나머지 뭐 한 220평 정도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금액에 입찰을 해서 취득을 했죠. 취득을 한 다음에 현장을 갔더니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다 그 정리를 하고 얘는 이제 측량한 거거든요. 이렇게 송전선으로 수용이 되면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되고 분할 측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말뚝을 빨간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서 이제 5,500에 낙찰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그 한 필지가 한전에 이제 송전선 부지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가 수용이 됐는데 그 100평 수용된 보상가가 얼마냐면 4,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0평을 취득을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1만 팔았는데 이게 4,500이 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0평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718제곱미터가 남아있는데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원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을 이렇게 다 농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51년생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당연히 이제 비승계로 한 거고 그 다음 간평을 제가 받았습니다. 간평을 받았는데 간평이 7,2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9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500만 원에 대해서 매월 수령액을 이제 수령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간 원금이 아까 얼마였죠? 원금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5,500에 사가지고 3분의 1 팔고 4,500을 받았으니까 3분의 1은 남아있고 거기에 1,000만 원이 원금인데 이 상태로 이제 해서 가입을 하니까 무조건 일시 인출형으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1,700만 원을 일시 인출합니다. 그럼 700만 원이 남았어요. 700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수령액이 18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18만 원 정도라고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게 몇 년 됐기 때문에 한 4년 모으면 한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날 때 매월 18만 원씩을 드리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1,000만 원을 딱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동네에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땅은 200평이 남아있죠. 그리고 당진은 이제 한 10년 전에 군에서 시로 승격을 했잖아요. 그 무렵에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한 10년 동안 지금 계속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진도 언젠가는 평택처럼 땅값이 많이 오르면 저는 그때는 또 이거를 팔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200에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1,700 가능하고 매월 18만 원. 플러스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당 300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채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60세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을 수령을 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얼마짜리를 가입을 해야 300이 될까요? 네, 10억을 가입하시면 한 350, 6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8천 정도면 300이 돼요. 그러면 이제 300을 다 채우시려고 하는데 막상 300을 채우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300을 채우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린 2억짜리를 1억 정도의 낙찰 받아서 그거를 가입을 하면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해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송전선 이 공사를 하면은 바로 제 토지 옆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서 케이블을 포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덮은 다음에 위를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자갈이나 모래 이런 거를 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토지, 그 옆에 토지를 이제 빌려가지고 지료를 이렇게 주고 한 1, 2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1년에 한 160만 원씩 받으면서 2년 정도를 자기네들이 빌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32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18시 32초에 끝내겠습니다. 네.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가 말씀하신 이유가 뭐? 부부 공동명의가 나중에 이제 공동명의면 이제 전에는 한 필지를 공동명의로 취득을 해가지고 부부가 각각 이렇게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필지가 공동명의면 두 분 중에 한 명만 가입이 가능을 한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이유로 수용이 되거나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파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세금을 훨씬 덜 내요. 한 명일 때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가장 최근입니다. 4월 24일이니까 가장 최근이죠. 얘는 이제 금액이 좀 높았죠. 높았고 경남 이제 밀양인데 밀양도 뭐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7억 6,20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보면 주소가 외 1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두 필지인 겁니다. 한 필지, 한 필지. 필지 개념은 아시죠? 지번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가 나온 거고, 그거를 7억 6,200에 받으셨고, 그 다음에, 입찰이 2명인데, 외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다 보니까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입찰을 해서 공동명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한 필지는 아버님이 가입하시고, 이 한 필지는 어머님이 가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가 되냐면, 지금 7억 6천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필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19만 4,800원. 얘는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2,985를 하면 한 필지가 5억 8,100이 나옵니다. 두 필지니까 또 다른 필지가 있겠죠. 또 다른 필지를 했더니 6억 6,400이 나와요. 그러면 6억 6천, 그 다음에 5억 8천이니까 와우, 이거를 암산으로 하시다니 엄청난 거죠. 12억 4천인데 지금 7억 6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시지가의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50%보다는 살짝 높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얘가 공시지가가 12억 정도 나오는데 얘는 그 토지 현황을 보면 나중에 간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평을 해서 거기에 90%를 하면 이 금액 2배보다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간평의 90%가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게 나와요. 지금 제가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미니멈으로 본 겁니다. 최소한의 금액.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간평을 하면 이 금액의 2배보다 훨씬 더 나오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잘 받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계산해보면 첫 번째 물건에서 1억 4천 수령하시고 한 달에 139만 원. 그 다음에 1억 6,200 일시에 수령하시고 한 달에 158만 원.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묶어보면 3억 정도를 수시 인출하고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셈인 거죠. 아까 낙찰가가 7억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3억을 수령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원금 수령 기간이 조금 길게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간평을 하면 이 수치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뭘 하시면 되냐면 일시 인출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한 번에 받는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원금 수령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금 수령 기간, 회수하는 기간이 5년 이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완전 A급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면 B급. 그 다음에 10년 정도만 돼도 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 제도가 2019년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했잖아요. 전에는 바로 가입이 됐는데 지금은 2년 보유하고 2년 후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요건이 생겼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구, 그 다음에 이제 연적, 그 다음에 직선 30km 이 정도에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요건은 맞추면 돼요.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영농영역 5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55세 무렵에 농지은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친척분한테 임대차로 농지를 빌려서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 등록 일자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5년 카운팅을 하면 자격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58세 무렵에 서울, 경기, 인천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를 공시지가의 한 50% 이하에서 취득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료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농지로 놓고 그 다음에 유찰이 많이 된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보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은 다음에 60세 무렵에 이제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추후 이제 종신 상태 시 6개월 이내에 간평해서 취득가를 올리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해결된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시간을 제가 한 번만 보겠습니다. 1분 30초가 남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계역으로 하면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는 동안 수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종신 상태가 되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정산을 해야죠.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팝니다. 팔면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동안 두 분이 수령하신 금액이 있겠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두 분이 수령하신 금액이 더 적어요. 농지를 판 금액이 더 많습니다. 차익이 생기죠. 차익은 상속인한테 돌려줘요. 당연하죠.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팔았는데 두 분이 이제 뭐 180세까지 생존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많아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청구를 하지 않아요. 이걸로 끝. 이걸로 끝입니다. 연금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얘가 좋은 거예요.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청구하지 않고. 자, 그런데 확률적으로 부족할 확률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남을 확률이 더 클까요? 남을 확률이 더 커요. 왜? 설계 자체를 부족할 만큼 설계를 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앞에 만약에 파주 거 보면 그 물건은 2년 한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한 다음에 두 분이 생존하시는 동안 130만 원씩을 받다가 두 분 다 종신 상태가 되면 정산해서 돈이 남을 확률이 크고 그러면 상속인들이 또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종신 상태가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팔고 정산을 하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리거든요. 상속받은 농지도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농어촌공사에서 팔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종신상태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서 간평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그거를 이제 취득가로 봅니다. 간평을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취득가로 봐요. 근데 이제 간평을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간평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적인 거니까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 경매라는 거는 국가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당하게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취득을 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이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괜찮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얘는 지금 농지연금인데 비슷하게 산지연금이 또 있거든요. 산지연금은 더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질문을 질문을 조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중복해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얘는 본질이 대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정년하셔도 되고, 뭐 사학연금 받으셔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청하면 다 농지연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영농 경력 5년 너 되냐? 그러면 서류 있잖아요. 서류 돼서 5년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건 돼요. 그 다음에 가입할 농지, 현황의 농지냐, 서류상 농지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좋은 게 조건만 만족하면 다 가입이 되는 거고 조건이 됨에도 반려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산지연금은 무슨 펀드가 있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네, 산지연금은 조건이 돼도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좀 확연히 차이가 나요. 네. 마칠까요? 예, 네, 마지막. 네. 이러한 교육 다음 다음에요? 교수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랑 네. 따로 얘기하도록. 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농지연금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신 우리 양한성 시루 캠퍼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남수 회장님께서 제3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